여러분, 혹시 적국의 간첩이 조국을 배신하는 순간을 목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15년 경력의 북한 정찰 총국 요원이 왜 조국을 버리고 태극기를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가로등, 24시간 온수가 나오는 수도, 일한 만큼 정확히 받는 월급. 북한 최정예 간첩도 항복시킨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저는 평양 정찰총국에서 15년 동안 대남 공작을 담당해온 장민혁입니다. 2025년 2월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꾼 보고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 지하 상황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찰총국 작전과장이 건넨 극비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령 동지께서 중병으로 쓰러지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조선중앙TV에서는 김정은 동지가 활기차게 군 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그 모습을요. 하지만 과장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TV에 나온 그분은 카케무사다. 카케무사. 일본어로 그림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대역배우라는 뜻이었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동안 목숨 걸고 충성해온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인가요?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장민혁 동지, 자네는 예정대로 남조선 침투 임무를 수행하라.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믿음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진짜로 수령님이 조용히 하라. 혁명의 수뇌부는 영원하시다. 과장이 다급하게 제지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 김정은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턱선이 조금 다르고 웃는 모습도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장민혁 동지, 이번 임무는 특히 중요하다. 남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내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평양 시내라고 해도 밤이면 모든 불빛이 꺼지거든요. 오직 김일성 광장 주변 몇 개 건물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도 제 마음은 묘하게 설레고 있었거든요. 남조선이라는 적지로 향한다는 긴장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같은 것이었어요. 비행기표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천행. 24시간 후면 저는 적의 심장부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큰 걸까요? 손가락으로 비행기표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조선에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순간 문득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시며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녀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계속 김정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2025년 2월 5일 새벽 3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발을 디뎠습니다. 15년 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적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첫 느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이 환하게 밝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밤 11시면 모든 불빛이 꺼집니다. 전력을 아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새벽 3시인데도 천장에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여유롭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전력 낭비가 심각하네. 이런 걸 보고서에 써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직원분이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이라는 단어가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적국에서 간첩에게 환영이라니. 물론 제가 위장 탈북자 신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에 올라탔는데 기사님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새벽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북한에서. 아니, 북쪽에서 왔습니다. 기사님 표정이 조금 놀라더니 더욱 따뜻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차창 밖으로 올림픽대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새벽 3시인데도 고속도로 가로등이 쭉 이어져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사님, 저 가로등은 왜 밤새 켜두는 거예요? 전력이 아깝지 않나요?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전력이 아까워서 시민들 위험하게 두면 안 되잖아요. 이 불빛은 시민들을 위해 켜둔 겁니다. 우리 애들이 밤길 무섭지 않게 말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수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을 위해서라고 하다니.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새벽인데도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24시간 사회잖아요. 밤에 일하는 분들도 많고 응급실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도로가 항상 밝아야 해요. 기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차창 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중간중간 응급실 가는 차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편의점들도 밤새 불이 켜져 있었고요. 이게 정말 적국의 모습일까?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배워온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남조선은 가난하고 미군에게 착취당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 불빛들은 뭘까요? 택시가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심야식당,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아파트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사님, 여기 사람들은 밤에 무서워하지 않나요? 뭘 무서워해요? 치안이 좋은데. 저 불빛들 보세요. 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라고 켜둔 거예요. 그때 휴대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지령이었어요. 남조선의 퇴폐상을 정확히 보고하라. 수령님은 건재하시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퇴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온수가 콸콸 나왔어요. 그리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거짓을 믿고 살아온 건 아닐까? 위장 탈북자로 하나원에 입소한 날은 2025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남조선의 민낯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셨습니다. 유리창이 이렇게 크고 깨끗할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유리창도 작고 늘 뿌옇게 흐려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장민영님 맞으시죠? 저는 담당 상담사 이수진입니다. 상담사 이수진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간첩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든 탈북민에게 저렇게 대하는 건지. 민영님,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24시간 온수 나오고 세탁기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24시간 온수라고요? 북한에서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미지근한 물이 잠깐 나오는 게 전부였는데. 게다가 세탁기를 자유롭게 쓴다니. 첫날 저녁 샤워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10분, 20분을 틀어놔도 계속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적국의 모습인가? 룸메이트는 3년 전에 탈북한 류성재라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혹시 제 정체를 눈치챌까 봐서요.
하지만 성재영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미녀가 여기 오느라 고생 많았지? 나도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신기했어. 형, 여기. 정말 모든 게 공짜인가요? 놀랍지? 나도 처음에는 함정인 줄 알았어. 뭔가 대가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진짜로 조건 없이 도와주더라고. 그 다음날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카드 한 번 대면 결제가 끝나고 24시간 언제든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점원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오셨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또 친절이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친절이 가짜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꾸며낸 것 같지 않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일요일에는 근처 교회에 갔습니다. 정보 수집 차간 거였는데 한복순이라는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구나. 밥 드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료 급식 해드려요. 네. 공짜로요? 그럼요. 대가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지하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쌀밥을 받았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기색도 없었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원 주변에도 가로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불빛들이 정말 사람을 위한 거였구나. 15년 동안 적이라고 배워온 이 땅에서 저는 처음으로 조건 없는 선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첫 직장은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어요. 드디어 남조선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볼 수 있겠군. 그렇게 생각하며 현장에 도착했는데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민혁 씨, 여기가 근로계약서고요. 시급은 13,000원, 하루 8시간 근무, 초과 근무하면 1.5배로 드려요. 4대 보험도 당연히 가입되고요. 계약서를 받아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급이 명시되어 있고 초과 수당이 있고 보험까지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혹시 이게 정말 다 지켜지는 건가요? 당연하죠.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만약 안 지키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놀라웠습니다. 모두들 안전모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북한의 건설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옆에 앉은 김철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민혁 씨, 여기 처음이지? 적응 잘해. 우리나라는 일한 만큼 받는 나라야. 일한 만큼 받는다고요? 그럼. 열심히 하면 돈도 더 주고 승진도 해. 공평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급은 똑같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잘하면 개인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했고요.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3월 말이었어요. 은행 ATM 앞에 서서 카드를 넣었는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 302만 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정확히 들어와 있었어요.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약속한 그대로 말이에요. ATM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배급을 주는 것도 제때 안 줄 때가 많았고요. 이게 정말 적국의 모습인가?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휴대폰으로 북한의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남조선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써야 하는데 제가 경험한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결국 그날은 보고서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진실을 쓸 수도 없었고요.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시며 했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녀가, 똑똑한 내가 언젠가는 진짜 세상을 볼 거야. 그제서야 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4월 초 회사 워크숍으로 경기도 이천 체험 농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농촌이라 드디어 남조선의 후진성을 볼 수 있겠군. 북한에서 농촌은 가장 비참한 곳이었거든요. 농민들은 인분을 지키려고 자물쇠까지 채우고 농기구라고는 낡은 호미와 삽이 전부였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11시 농장에 도착했는데 첫 인상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농장 주인 박상철 씨가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농장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벽면에 디지털 온도계가 있고 자동 스프링클러가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한 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에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돌아가고 습도가 떨어지면 물이 나와요. 박상철 씨가 스마트폰을 조작하자 정말로 천장에 환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농사인가? 북한에서 본 농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농사가 과학이었어요. 아저씨,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줬어요.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최신 기술을 보급해주는 거죠. 정부에서 농민을 지원한다고요? 북한에서는 농민이 국가에 바쳐야 하는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국가가 농민을 도와주다니.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농장 정수기에서 따른 물을 마셨는데 너무 깨끗하고 차가웠어요. 이 물도 정부에서 관리해주는 거예요. 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박상철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북한 농촌을 떠올렸습니다. 우물물도 제대로 없어서 강물을 끓여 마시던 기억이요. 그리고 농기구라고는 소련제 낡은 트랙터 몇 대가 전부였던. 저기 트랙터도 신식이네요. 올해 새로 나온 거예요. GPS도 달려있고 자동으로 밭을 갈아줘요. 연료비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오후에는 고구마 밭을 구경했습니다. 밭에 깔린 검은 비닐도 신기했고 줄 맞춰 심어진 고구마 싹들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이 비닐은 뭐 하는 거예요? 멀칭 비닐이라고 해서 잡초도 막고 수분도 보존해줘요. 과학적으로 농사 지으려면 필수죠.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신력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과학으로 짓는다니. 저녁 9시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골길인데도 가로등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농로 구석구석까지도 말이에요. 여긴 시골까지도 빛나네.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결국 굶어서 돌아가셨거든요. 농민인데 굶어 죽다니.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농기계를 조작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곳에서 농사 지으셨다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또다시 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불빛들이 단순한 전력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휴대폰에 또 북한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농촌 실태 보고서 즉시 전송하라.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짓말은 쓸 수 없었고 진실은 쓰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2025년 4월 15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생일이자 북한 최대 명절이죠. 그날 저는 고시원 방에서 북한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김정은이 나타났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눈썹이. 턱선이 예전과 다르네. 자세히 보니 정말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도 조금 어색했고 웃는 모습도 부자연스러웠어요. 15년 동안 김정은의 모든 영상을 분석해온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암호화된 지령이 들어왔어요. 수령 동지는 건재하시다. 의심하지 말고 임무에 집중하라.
하지만 동시에 남한 뉴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영상 속 인물이 대역 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얼굴 인식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턱선과 귓불 모양, 그리고 걸음걸이 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존 김정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와 남한 언론 분석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김정은이 죽었단 말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목숨 걸고 충성해온 대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새벽 2시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잘 지내려면 임무를 완수하라. 흔들리지 말라. 협박이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고 저를 압박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지도자를 위해 가족까지 희생시키라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새벽인데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보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 불빛들은 진짜였어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 켜져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섬겨온 김정은은 허상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였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뭔가 모를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두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불빛이 없어서 별이 잘 보였는데 여기서는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별이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도 별이 있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별은 어디에나 있어요. 다만 그 별을 볼 수 있는 여유와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5월 초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간첩입니다. 자백하고 싶습니다. 30분 후 국정원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의자, 시원하게 나오는 에어컨,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 북한에서 상상했던 고문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사관 서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민혁 씨.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요? 저는 간첩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세요. 서도연 씨의 말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백하라고 고문하고 협박하는데 여기서는 편하게 하라니. 저는 15년 동안 대남 공작을 했습니다. 정찰총국 소속이었고요. 힘드셨겠네요. 가족분들 걱정도 많으시고. 서도연 씨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적국의 조사관이 간첩을 걱정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암호 체계, 침투 경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어요. 오히려 중간중간 쉬라고 하시고 물도 가져다 주시고. 민혁 씨, 이 선택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기라고 표현해 주시다니. 저는 배신자인데 말이에요. 제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자백한 걸 알게 되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서도연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을 볼모로 협박하는데 여기서는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하다니. 조사가 끝나갈 무렵 서도연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혁 씨, 이제는 선택하셔야 해요. 거짓 속에서 계속 살 것인지, 진실 속에서 새로 시작할 것인지. 저는 고개를 들어 서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거짓말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가족을 구해보겠습니다.
서도연 씨의 약속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희망 따위는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한 헌신만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조사실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적이라고 여겨온 이 나라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했어요. 5월 말, 저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구출 작전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적어도 저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탈북민 가족과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곳에 왔어요.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야식을 사려고 했는데 점원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민혁 씨 아니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적응 많이 하셨나 봐요.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대화가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집 근처 원룸에 도착해서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옆방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 아이 아버지의 대답이 들렸어요. 저 불빛들은 너 같은 아이들이 무섭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켜둔 거야.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문득 제가 북한에 두고 온 조카 생각이 났습니다. 8살 된 영희가 어둠 속을 무서워하며 걸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북한에서는 밤에 나가면 정말 무서웠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밤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불빛을 켜두는 나라였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배신자의 최후는 처참하다.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썼어요. 서도연 씨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가족 구출 작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다리들이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허상에 속아 살았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자유의 진실을 택했다는 걸. 여기는 사람을 위해 불이 켜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권력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빛을 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거짓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실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빛을 켜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저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김정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의 빛을 찾는 여행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북한 간첩이 한국의 진실을 보고 감동받았다면 자유 최고, 그래도 조국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충성제의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병원은 3개월 안에 문을 닫습니다. 제 병원 정문에 붙은 폐업 공고를 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8개월 후 같은 병원 앞에는 임산부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15년간 지역을 대표하던 제3부인과가 어떻게 폐업 직전에서 대박병원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번의 도박으로 제 운명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5세의 산부인과 의사 에밀리 맥린입니다. 2023년 12월 17일 오후 4시
저는 15년 전 개업한 맥린 산부인과 병원의 대출 연장 거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5년간 이 지역 산모들을 돌봐왔는데 손에 든 서류에는 차가운 숫자들만 적혀 있었어요. 연체 이자율 연 18.5%, 상환 기한 90일.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지난 3년간 분만 건수가 60%나 급감했거든요. 2020년 월 평균 45건이던 분만이 2023년에는 18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15년간 함께했던 수간호사 캐롤 톰슨도 지난달 존스 홉킨스로 이직했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캐롤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어요. 12년 전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제왕절개 후 이틀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혼자 신생아와 씨름하며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던 기억 말이에요. 새벽 3시마다 울어대는 아기 찢어지듯 아픈 봉합 부위, 그리고 괜찮냐고 묻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해야 했던 그 순간들. 그때 누군가 손 한 번만 잡아줬어도. 하지만 볼티모어의 대형 병원들인 존스 홉킨스, 메릴랜드 대학병원과의 경쟁에서 소규모 개인 병원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큰 병원으로 몰렸고 보험 수가는 계속 깎였어요. 자연분만 수가가 2020년 5,200달러에서 2023년 4,800달러로 떨어졌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텅 빈 병실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분만실도 이제는 하루 종일 조용했어요. 우리 같은 작은 병원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구나. 2024년 1월 15일 새벽 2시, 저는 제 사무실에서 산부인과 병원 재기 방법을 구글에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4번째 컵이었어요. 병원 경영 컨설팅, 의료 마케팅, 환자 유치 방법. 온갖 키워드를 검색해봤지만 딱히 해답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대형 병원과 차별화하라, 전문성을 강화하라 같은 뻔한 조언뿐이었어요. 그때 제 운명을 바꾼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미국의 차세대 의료사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산후조리원이라고? 출산 후에 호텔 같은 곳에서 2주를 머무른다. 저는 남은 직원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간호사 2명과 함께 말이에요.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완전히 상업적이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쓰는 사치 서비스지. 아시아인들이 유독 허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 서양 여성들은 출산 다음 날 조깅하는데. 간호사 린다 스미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장사하자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8년 한국 산모의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장 규모였어요.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장이 연간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정보였습니다. 75%? 그럼 거의 모든 산모가 이용한다는 건데. 이게 정말 사치일까?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주 이용료가 190만 원으로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인 419만 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정보를 발견했죠. 공공시설이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는 뜻 아닌가? 그날 밤 저는 신용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5,000달러를 써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 출산 후 돌봄을 시스템화한다는 게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2024년 2월 15일 오후 3시 20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건 청결함이었어요. 화장실 변기는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자동으로 살균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공항 직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죠. 미국보다 훨씬 위생적이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맥린 교수님. 저를 맞이한 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수진 교수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교수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어요. 하지만 저는 영어보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켜면서 말이에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서울의 풍경에 놀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임산부나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을 배려한 시설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도 경사로와 점자블록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이길 20에 위치한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병원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고급 호텔 같은 건물이었어요. 현관에서부터 비접촉 체크인 시스템, 공기청정 시설, 자동 살균 슬리퍼. 로비에는 따뜻한 조명 아래 편안한 소파가 배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카페 같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병원이 아니라 호텔이었어요. 아니, 리조트 같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산모실 27실, 신생아실, 수유방, 간호사실, 상담실, 휴게실, 산모관리실, 맘스가든, 식당, 휴게정원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각 산모실은 제 개인 병원 VIP실보다 좋았어요. 독일제 전동 침대, 개인 화장실, 냉장고, 그리고 아기와 엄마를 위한 별도 공간까지. 벽지는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서 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4시간 간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각 산모마다 전담 상담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리 전문 셰프팀이에요. 김수진 교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셰프팀이요? 병원 급식이 아니라 산후 회복을 위한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미역국, 잣죽, 갈비탕. 모두 산모의 회복 상태에 맞춰 개별 조리해요. 주방을 구경할 때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식 전문 조리사 3명이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요리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미역, 다시마, 새우젓, 참기름 등 한국 전통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301호실에서 만난 박지영 씨는 둘째를 낳고 일주일째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엄마가 된 걸 축하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미국에서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재촉받았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회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거든요. 박 씨는 실제로 LA에서 첫째를 낳은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제왕절개하고 이틀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혼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박 씨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12년 전 겪었던 그 절망감과 똑같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출산 후 24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면 산모는 의료 대상에서 즉시 유감암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여기는 산모가 먼저 온전한 어머니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곳이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산모들을 대하는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제왕절개를 마친 산모에게 주어지는 건 옥시코돈 5mg. 처방전과 2일 후 퇴원 안내서뿐이었습니다. 문제 있으면 응급실로 오세요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간호사는 하루에 2번 와서 혈압과 체온만 체크하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국 산후조리원에 도착한 산모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면 따뜻한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기는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돌봐주니까 산모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유 시간인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6시, 밤 10시마다 아기를 데려다주면서 올바른 모유 수유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젖이 뭉쳐서 아픈 전몸살은 전문 마사지로 미리 예방해줍니다. 유방 마사지사가 하루 2번씩 와서 30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거예요. 출산으로 찢어진 회음부가 아물도록 쑥 좌옹기에 앉아서 쑥 훈증을 받게 해줍니다. 아래쪽에서 물을 데우고 그 위에 쑥을 담은 주머니를 올려놓으면 뜨거운 수증기가 쑥을 통과하면서 따뜻한 쑥 훈증이 회음부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루 2번,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15분씩 받습니다. 산모 몸의 회복을 돕는 미역국이나 잣죽, 갈비탕 같은 특별한 음식도 몇 끼 준비해줘요. 아침에는 미역국과 현미밥, 점심에는 갈비탕이나 삼계탕, 저녁에는 잣죽이나 전복죽. 모든 음식이 산모의 몸 상태에 맞춰 간도 맞춰서 나왔습니다.
임신으로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마사지와 온몸이 부은 걸 빼주는 붓기 관리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은 아픔을 제거하지 않고 견디게 만들어줬어요. 502호실에서 만난 최민정 씨가 저에게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모의 통증만 관리하지만 여기서는 산모의 마음을 먼저 돌봐주는 것 같아요. 아기 울음소리에 불안해하면 간호사님이 와서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 엄마가 된다는 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주세요. 최 씨는 미국에서 7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언니가 출산할 때 봤는데 정말 삭막했거든요. 간호사도 바쁘고 가족들도 일찍 집에 가야 하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모를 출산을 마친 사람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회복이 필요한 어머니로 본다는 걸 말이에요. 셋째 날 오후 2시 저는 산후조리원의 공용 휴게실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쑥 좌운실에서 나온 한 산모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산모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혼자겠죠? 미국에서는 출산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산모는 교포 2세 김미셸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위해 한국에 온 거였죠. 남편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혼자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첫째 낳을 때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에서 제왕절개하고 이틀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혼자 아기 키우느라 밤에 3시간씩밖에 못 잤고 산후 우울증이 와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요. 김미셸은 첫째 때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새벽 2시마다 울어대는 아기의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자신, 그리고 괜찮냐고 묻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하며 버텼던 6개월. 아무 말 없이 다가온 간호사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여기서 배운 걸 써보세요.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 간호사는 이수경 씨였어요. 15년간 산후조리 전문가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15년간의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작년에 담당했던 산모 한 명이 떠올랐어요. 사라 윌슨. 제왕절개 후 이틀 만에 퇴원했는데 일주일 후 응급실로 다시 왔었죠. 봉합 부위가 벌어져서 피를 흘리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기는 계속 울고 저는 너무 아픈데. 누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뭐였을까요? 처방전대로 약 드셨죠?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다음 환자 들어보내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5분도 안 되는 진료였습니다. 나는 진단만 했지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존스 홉킨스에서 제가 산모들에게 해준 건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처방뿐이었어요. 출산 후 산모가 어떤 감정을 겪고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는 관심받기였습니다. 김미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산모가 아니라 의료비 지불자였구나 하고요. 여기서는 정말로 한 사람의 어머니로 대해주거든요. 의사로서는 완벽했지만 사람으로서는 부족했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담당했던 모든 산모들을 떠올리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사라 윌슨에게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고 있을까봐 걱정됐습니다. 김수진 교수와 함께 강남 소재 민간 산후조리원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여기는 강남 차병원 옆에 있는 별도 산후조리원이에요. 2주 이용료가 일반실 기준 650만 원 정도, VIP실은 1,500만 원 정도 하고요. 차량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차병원과는 별도 건물인데도 5성급 호텔 수준이었어요. 발레 파킹 서비스에 로비에는 샹들리에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반실도 약 4,900달러, VIP실은 11,300달러. 그런데 미국에서 출산 전체 비용이 28,890달러에 달하고 보험 적용 후에도 7,136달러가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상하네요. 미국이라면 이런 서비스는 최소 15,000달러는 받을 텐데
더 놀라운 건 서비스 퀄리티였습니다. 1대1 전담 간호사, 매일 다른 메뉴의 특별식, 전문 마사지사, 신생아 돌봄 교육, VIP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30평 규모의 거실, 침실, 개인 욕실이 따로 있고 남편을 위한 소파베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독일제 템퍼 매트리스였고 화장실에는 비데와 욕조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VIP실에서 나온 한 산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이죠? 저는 뉴욕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둘째를 낳았어요. 그녀는 박선영 씨였습니다. 맨해튼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전문직이었죠. 연봉이 25만 달러가 넘는다고 했어요. 뉴욕에서 첫째 낳을 때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VIP실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비용이 3만 5천 달러였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간호사가 하루에 2번 와서 혈압 체크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음식도 병원 급식이었고요. 3만 5천 달러요? 그럼 2주면 거의 5만 달러 가까이 들었죠. 게다가 산후 돌봄은 별도로 베이비 너스를 고용해야 했는데 일주일에 3,500달러 더 들었어요. 24시간 케어가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주면 총 5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7,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VIP실은 1,500만 원의 뉴욕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박선영 씨가 VIP실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제 모션베드, 넷플릭스가 설치된 65인치 TV, 카페테리아 스타일 테이블, 그리고 24시간 공조 시스템. 심지어 개인 냉장고에는 신선한 과일과 음료가 매일 보충되고 있었어요. 이건 공공 시스템이 아닌데 왜 이토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저렴하지? 원장실에서 만난 이정희 원장이 제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어떻게 경영이 되나요? 이정희 원장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미국과 접근이 달라요. 미국은 치료를 파는데 저희는 회복을 팔아요. 그리고 이건 의료행위가 아니라 순수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이라고요? 네, 의사 없이도 운영 가능해요. 전문 조리사, 간병인, 마사지사, 육아 전문가. 이런 분들로 팀을 구성하는 거죠. 이 원장은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설명해 줬어요. 산모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따로따로 조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하고, 마사지나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은 따로 돈을 내시게 되어 있고요. 미국은 산후합병증으로 다시 병원 오는 비율이 15% 정도 되지만 저희는 3% 미만이에요. 처음에 제대로 돌봐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저는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가 서비스화되면 감정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한국에서는 산모 75%가 이용한다는 건 시장이 확실하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아직 제대로 된 산후조리센터가 거의 없어요. 블루오션이죠. 이 원장이 놀라운 정보를 더 알려줬습니다. 뉴욕 보람케어가 2018년 문을 열었는데 현재 대기자가 4,000명이에요. LA에는 친정맘 USA, 지킴이, 산모홈 케어 같은 가정 방문 서비스들이 대성공하고 있고요. 미국은 병원이 치료를 판다면 여기서는 회복을 파는 거구나.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출산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출산 후였다는 걸 말이에요. 2024년 6월 1일 오전 9시 제 맥린 병원의 산후조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적용했어요. 병원 3층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6개의 산모실을 만들었습니다. 각 방에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쑥 좌옹기와 유방 마사지 의자를 설치했어요. 한국에서 스카우트해온 조리장 김순자 씨는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미역국 육수를 우렸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깔끔한 육수에 미역을 넣고 참기름으로 볶아서 끓이는 전통 방식이었어요. 첫 고객은 제시카 윌슨이었어요. 제 병원에서 둘째를 낳고 바로 위층 산후조리센터로 올라온 거였죠. 정말 이상해요.
첫째 낳을 때는 출산 다음 날 집에 가서 지옥 같았는데 여기서는 마치 스파 리조트에 온 기분이에요. 제시카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영어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첫째는 존스 홉킨스에서 나왔는데 그때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때는 제왕절개하고 이틀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혼자 신생아 돌보느라 미칠 것 같았어요. 밤에 2시간씩밖에 못 자고 전몸살로 열이 39도까지 올라도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스카우트해온 조리장 김순자 씨가 준비한 미역국을 먹으며 제시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따뜻한 국물.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첫째 때는 출산 후에 누가 이런 따뜻한 음식을 해줬나요? 남편이 사다 준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전부였는데 24시간 신생아 전담 케어 매니저인 박미경 씨가 밤마다 아기를 돌봐주니까 제시카는 출산 후 처음으로 연속 8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8시간을 통으로 잤어요. 첫째 때는 6개월 동안 3시간씩밖에 못 잤는데 이게 천국이구나. 박미경 씨는 한국에서 15년간 신생아 전문 간호사로 일하다가 제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미국에 온 거였어요. 미국의 한국의 좋은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시카 윌슨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볼티모어 맘카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출산 후 진짜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볼티모어에 생겼어요. 한국식 산후조리인데 정말 대박. 제시카가 올린 사진들은 정말 화제가 됐어요. 깔끔한 개인실 사진,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국 음식들, 전문 마사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아기를 보고 있는 사진까지. 특히 미역국 사진에 달린 설명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국물 한 그릇이 제 마음을 다 녹여줬어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마법 같은 음식이에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어디예요? 저도 예약하고 싶어요. 미국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세컨 베이비 때 꼭 가고 싶어요. 제시카의 친구 메건 화이트가 첫 번째로 예약했습니다. 제시카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첫째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유롭고 행복해 보여요. 2주 만에 7명의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입소문을 통해서였어요. 메건, 사만다, 레이첼, 브리아나. 모두 30대 중산층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산모들도 이런 돌봄을 간절히 원했구나. 더 놀라운 건 산모들의 피드백이었어요. 메건 화이트는 2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전혀 없어요. 첫째 때는 6개월간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만다 존스는 모유 수유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제대로 배웠어요. 첫째 때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3개월 만에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레이첼 브라운의 소감이었습니다. 출산이 이렇게 행복한 경험이 될 줄 몰랐어요. 첫째 때는 공포와 고통의 기억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축복받는다는 느낌이에요. 2024년 8월 15일 볼티모어 선 신문에서 제 맥린 병원의 산후조리센터를 취재했습니다. 한국식 산후조리가 지역병원을 구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기사에는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15년간 의사로 살면서 산모의 몸만 치료했는데 한국에서는 산모의 마음까지 돌본다는 걸 배웠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산부인과 과장 로버트 김 교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맥린 박사님, 저희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병원도 산후관리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존스 홉킨스의 환자 의뢰를 요청했을 때의 차가운 반응을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충분한 환자가 있어서요라는 대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공유하면 더 많은 산모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메릴랜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데이비드 리도 직접 찾아왔어요. 그는 20년간 산부인과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15년간 산부인과를 해왔지만 이런 발상은 못 해봤네요. 출산과 회복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게 정말 혁신적입니다.
사실 혁신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해온 일이에요. 데이비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의료를 봐왔는지 깨닫게 되네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전국 기사로 다뤘거든요. 동양의 지혜가 서양 의료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저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블루오션이었어요. 3개월 만에 제 맥린 병원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월 수익이 1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3배나 늘었어요. 2024년 10월 22일, 저는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에서 온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식 산후조리 미국 모성의료의 미래라는 주제였어요. 볼티모어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 모인 85명의 의사들 앞에서 저는 제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의료와 서비스의 분리예요. 출산은 의료진이, 회복은 서비스팀이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보험 수가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 서비스업입니다. 시카고의 마이클 존슨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수가는 어떻게 받나요? 보험 적용이 되나요? 시카고에서는 제왕절개 평균 비용이 26,000달러인데 추가로 15,000달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적용 안 돼요. 전액 개인 부담이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보험회사 눈치 안 보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이 기꺼이 현금을 내요. 애틀랜타의 사라 데이비스 박사도 놀라워했어요. 그녀는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기꺼이 현금으로 15,000달러를 내겠다는 거네요. 애틀랜타 평균 출산 비용이 22,000달러인데. 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 서비스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니까요. 시애틀에서 온 앤드류 박 박사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직원 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미국에서 한국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한국에서 직접 스카우트했어요. 조리사, 간호사, 마사지사. 모두 15년 이상 경력자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개별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12명의 의사가 프랜차이즈나 컨설팅을 문의했어요. 6개월 후면 시카고에도 한국식 산후조리 센터가 생길 것 같네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 결과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산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를 조사해봤는데요. 24시간 신생아 돌봄이 97% 만족도로 1위였어요. 그 다음이 전문 수유 교육이 95%, 산후 마사지가 94%, 개인 휴식 공간이 93%, 한국식 회복식이 89% 순이었습니다. 의외로 미역국을 좋아하는 미국 산모들이 많았어요. 브리아나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먹어보니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더라고요. 마치 엄마의 손맛 같아요. 시금치 수프보다 훨씬 맛있어요. 갈비탕과 잣죽도 인기 메뉴가 됐습니다. 특히 잣죽을 모유 생성죽이라고 소개하니까 모유에 도움이 된다며 모든 산모가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메뉴를 조금씩 현지화했습니다. 미역국에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시금치나 케일을 추가하고 갈비탕 대신 닭고기 스프도 준비했죠. 조리장 김순자 씨도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받아들일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열성적이에요. 미역국 레시피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산모들도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쑥 좌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동양 의식이라고 의심하던 산모들이 한번 체험하고 나면 매일 요청했어요. 메디슨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쑥 좌운 받고 나면 아래쪽이 정말 편해져요. 미국 의사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이런 관리가 있다는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남편들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동양 미신이라고 비웃던 남편들이 아내의 빠른 회복을 보고는 정말 신기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제시카의 남편 마이클 윌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때는 와이프가 6개월간 힘들어해서 저도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르네요. 2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공식 제휴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들을 맥린센터로 연계해주고 싶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를 건 사람은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부과장 마이클 로드리게스 교수였어요. 15년 전 제가 레지던트 시절 그 밑에서 일했던 상급자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저를 무시했던 존스홉킨스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였거든요. 로드리게스 교수님, 15년 전에는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맥린 박사,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희 환자들이 자꾸 선생님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존스홉킨스에서 분만한 산모들이 퇴원 후 제 센터로 오는 경우가 늘고 있었어요. 한 달에 15명 정도였습니다. 메릴랜드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장 리차드 스미스가 직접 찾아왔어요. 저희도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은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제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여러분께 환자 의뢰를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답하셨죠? 이미 충분한 환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네요.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는 발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진짜 산모를 위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 맥린 병원의 성공을 본 다른 소규모 산부인과들도 줄줄이 연락해왔어요. 프랜차이즈 문의만 하루에 10건씩 들어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리치몬드, 동부 지역 전체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혁명이구나. 2025년 5월 20일, 정확히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카고, 애틀랜타, 댈러스에서 한국식 산후조리 센터를 오픈한 동료 의사 5명과 함께 왔거든요. 모두 제 세미나를 듣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남 차병원 옆 산후조리원에서 이정희 원장과의 재회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식 산후조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방송에서도 다뤄졌거든요. 이 원장이 보여준 KBS 뉴스 영상에는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미국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미국 내 15개 주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와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모두 한국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팀을 꾸려서 한국식 산후조리의 효과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미국 의료계 전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폐업 직전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동부 최대 산후조리 네트워크의 본부가 됐어요. 동행한 시카고의 마이클 존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시카고에서만 벌써 3곳이 오픈했어요. 모두 대기자가 200명씩 있고요. 애틀랜타의 사라 데이비스 박사도 덧붙였습니다. 남부 지역 산모들이 더 열광적이에요.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와 한국의 산후조리 철학이 잘 맞아떨어져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에서 산후조리 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 중이고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산후조리 비용 일부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의료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네요. 이정희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산모를 진정으로 돌보는 나라가 되겠네요. 저는 이정희 원장에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1년 전에는 그냥 절망적인 병원 원장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의학이 아니라 돌봄의 철학이었습니다. 송파 산후조리원 휴게실에 앉아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폐업 위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540만 달러를 기록하는 성공한 의료사업가가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보내주는 감사 편지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알았어요 라는 메시지들.
한국이 저에게 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이정희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산모들도 결국 한국 산모들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출산 후에 따뜻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전 제가 존스홉킨스에서 홀로 겪었던 그 외로움과 두려움. 그것이 수많은 미국 산모들의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 이미 제 마음은 변해 있었거든요. 제가 1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 원장이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제 센터에서 첫째를 낳은 메건 화이트가 둘째를 임신해서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제는 출산이 무섭지 않아요. 여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순간 저는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정희 원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꿈꿔온 의료죠.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하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15년 전 레지던트 시절, 저는 아시아 의료를 우습게 봤어요. 서구 의학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한 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였어요. 한국에서 본 건 진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제 고백을 들은 이정희 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에밀리 선생님 덕분에 말이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배려의 흔적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람을 돌보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산후조리원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국 의료진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건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5천년간 키워온 따뜻한 마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뿌리 내렸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였죠.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이 위대한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기술도 경제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나라예요.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보기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